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금융당국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으로 상향될 거라고 얼마 전 발표를 했었죠.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되는 걸 목표로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24년 만의 일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은행보다 예금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는 그런 머니 무브 현상이 발생할 거라는 예상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의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도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 상향 시 저축은행 예금이 약 16%에서 25% 증가할 걸로 보인다는 그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2배 오른 1억 원으로 오를 예정인데요. 예금자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24년 만에 드디어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오른 건 그건 반길만한 이야기인 건 맞는데 근데 이게 그동안 시장에서 요구가 있은 지 꽤 됐잖아요.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예금자 보호 한도 5천이 너무 적다고 올려달라는 예금자들의 요구는 꽤 오래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도를 24년이나 그렇게 유지한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뭐 저축은행 사태도 겪고 했었는데 말이죠. 그쵸. 2001년에 5천만 원으로 설정된 이후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물가도 계속 올랐고 경제 규모도 커져서 이제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실질적인 예금 보호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나왔었습니다. 5천만 원 넘는 예금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들도 물론 항상 불안을 느끼는 부분은 아니지만 금융기관 파산 시 손실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요 선진국들 예금자 보호 한도보다 낮아서 글로벌 기준에 안 맞다는 불만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권을 거치는 동안에도 이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미온적이었던 건 나름의 명분은 이런 거였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언급이 됐던 건 예금 보험료 증가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는 거였는데요.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예금보험공사의 예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납부할 예금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는 거였어요. 그게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가 된다. 그쵸. 결국 보험료 증가는 금융기관들이 대출금리를 더 올리거나 예금금리를 낮추는 식으로 해서 금융소비자의 비용이 전가된다는 이유를 가장 많이 언급했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예금자 보호 한도를 안 올린 이유라고 하기엔 썩 공감이 되는 건 아니네요. 네, 좀 그런 느낌은 있죠. 어쨌든 그동안 금융당국에서는 한 금융기관의 예금 통장에 5천만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예금자 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한도만으로도 예금자의 90%가량이 보호되고 있다는 입장이었고 한도를 올릴 시 이금융권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하게 돼서 이른바 머니무브 현상으로 금융시장 내 자금 흐름의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도 내세우고 있었어요. 이금융권의 예금 이자가 높으니까. 그쵸. 그리고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이 오히려 부실 금융기관을 더 늘릴 수 있다는 논리도 내세웠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예금자 보호가 되는 기관이라면 그 금융기관의 상태와는 별개로 어찌됐든 예금이 보호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건전성이 떨어지는 부실한 금융기관이라도 고금리만 준다면 건전성에 대한 고려 없이 부실한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일이 늘어나게 되는데 한도가 상향될수록 그런 부실한 금융기관에 돈이 더 많이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돈 맡기는 금융기관이 건전성이 떨어지든 어쨌든 일단 예금자 보호 한도 안에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예금 금리를 높게 쳐주기만 한다면 5천만 원 밑으로 예금하던 사람들이 7천, 8천, 1억 이렇게 예금을 늘리겠죠. 그쵸. 이러다 보면 부실 금융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예금을 늘려서 부실의 크기를 키울 수 있고 금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더 부채질할 수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예금자 보호 상향에 대해 미온적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예금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게 뭐 크게 보면 예금 보험료 지출이 커지고 예금 보험공사의 부담이 커진다는 거 하고 현재 한도로도 대부분의 예금주들이 보호가 된다는 거, 그리고 한도 상향이 됐을 때 이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커져서 금융시장에 불안정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대충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예금자 보호 한도를 지금 올리게 된 이유는 뭡니까? 네, 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좀 뻔한데요.
24년간 동결되었던 이 5천만 원이 현재의 물가 수준이라든지 경제 규모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된 만큼 이걸 반영한 현실적인 예금 보호 한도를 제공한다는 거고요. 여기에 금융 소비자들의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높이고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더 공고히 한다는 겁니다. 선진국들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되는 추세를 감안해서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을 맞춘다는 그런 이유도 있고요. 뭐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도를 상향하면 이금융권으로 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나서 시장 내 자금 흐름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그런 문제를 말하면서 한도 상향에 미온적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한도를 올리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상황이 좀 특이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금융권에서는 한도가 상향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안 좋아한다고요? 네. 기존의 연구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을 상향하게 되면 저축은행 예금이 16%에서 25%까지 증가할 걸로 전망했는데요. 이걸 많게 보는 데는 예금이 40%까지도 늘어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게 그만큼 자금 쏠림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이금융권으로.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금융권에서 예금을 더 받을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예금은 다시 돌려줘야 되고 이자도 줘야 되는 일종의 빚인데요. 이 예금을 바탕으로 대출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금융권이 건전성 관리에도 비상이 걸려있고 마땅한 대출처가 없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해주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예금만 늘게 되면 이자로 지급하는 비용만 늘어나서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기사에 따르면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머니무브는 업계가 화랑이면 가능한 시나리오가 맞는데 현재 대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고객 예금을 유치하게 되면 오히려 역마진이라고 하면서 예금 금리를 내려서 예금 규모를 조절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금융권들의 대출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 저축은행을 비롯해서 이금융권 전반적으로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건 아실 텐데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많은 PF 사업장들이 부실화되면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출 손실이 커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이런 대출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충당금을 적립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또 이 충당금 적립이 커지면 이금융권의 이익이 급감하잖아요. 네. 이런 상황인데 대출해줄 곳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기존 PF 대출의 손실도 큰데 부동산 상황까지 이렇다 보니 이금융권들은 새로운 PF 사업에 대한 대출을 하는데 극도로 신중해진 상태고요.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이금융권 건전성 문제가 커지면서 감독이 강화되고 대출 심사도 점점 보수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압박하고 있어요. 게다가 경기 둔화와 금리 부담이 커지면서 기업 투자 수요가 위축되고 가계대출 수요, 특히 주담대 수요가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도 돈 필요한 사람들은 많을 텐데요. 많죠. 근데 문제는 당장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리스크가 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금융권은 원래 시중은행보다 고위험 대출을 많이 취급하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안 그래도 대출 손실이 큰 상황인데 이런 대출마저 리스크가 너무 커져서 대출을 실행하기 어려워졌고요. 또 한편으로 리스크가 낮은 대출처들은 이미 시중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을 통해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금융권들이 지금 대출처를 찾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게다가 저축은행들은 지난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고금리 예금을 많이 유치했었는데 그 예금들의 만기가 계속 도래하고 있어서 당장의 이자 부담도 큰 상태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금융권들이 대출처는 부족하고 충당금에 이자 부담에 비용 부담까지 큰 상황인데 추가로 예금을 늘려받을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축은행에서는 예금 금리까지 낮춰서 예금을 더 안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금융권 예금금리가 매력적이지 못하면 예금주 입장에서 굳이 옮겨갈 이유가 없으니까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을 한다고 해서 대규모 머니무브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게 경기가 괜찮았다면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면 이금융권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나는 게 정상인데 현재 경기도 안 좋고 이금융권 상황 자체가 나쁘다 보니까 예금을 받아도 대출을 딱히 늘릴 수가 없어서 이금융권도 예금을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오히려 이번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예금자를 위한다기보다는 점점 건전성이 취약해지고 위기에 내관이 되어가는 이금융권 때문에 한다고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에요.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이를테면
이금융권 부실이 가시화되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뱅크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조치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기사를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뱅크런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렸다는 의견도 꽤 있고요. 더 나아가 뱅크런을 예방하기 위해 한도를 올렸다고 단정짓고 보호 한도를 2배 올렸다고 해서 뱅크런을 피할 수 있을지 이게 의문이라는 내용의 기사도 꽤 있거든요. 사실 24년 동안 예금자 보호 한도 증액에 미온적이었던 정부 금융당국이 한도 상향에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도 뱅크런을 의식을 안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실제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될 것이라는 소식은 2024년 작년 11월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5, 6개월 만에 올해 5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 거예요. 24년 동안 여러 이유로 질질 끈 거를 생각해보면 이게 꽤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된 것 같네요. 그렇죠. 아무튼 작년 11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서 빠르게 끌어올랐는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하나씩 생각해보면 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였는지 추측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기억을 하시겠지만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의 뱅크런 사태 이후로 세계 금융권에는 디지털 뱅크런에 대한 위기감이 굉장히 커졌었습니다. 은행이 영업하지 않는 하룻밤 사이에 온라인으로 엄청난 대규모 예금 인출이 벌어지는 사태를 실제로 보면서 디지털 뱅크런 속도의 무서움이 확인이 됐고요. 그때 한국은행 총재도 SVB 사태가 한국에서 일어난다면 예금 인출 속도가 미국보다 100배는 빠를 거라며 한국의 경우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며칠이 아니라 수시간 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면서 관련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디지털 뱅크런의 무서움을 실제로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작년 1분기부터 이금융권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국내 주요 건설업체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정도로 부동산 건설 경기가 악화되고 있었고요. 이금융권의 PF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토지담보대출 및 브릿지론 등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 부실 등으로 이금융권 전반적으로 자산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개인 사업자 대출의 연체율도 급등하고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적자가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연체 급등과 부동산 PF 부실로 이금융권의 위기설이 계속 고조되고 있었고요. 실제로 일부 상호금융사의 지점들이 부실화돼서 대규모의 예금 인출이 벌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타 지점이 흡수합병하는 식으로 빠르게 수습되기는 했지만 당장 부동산 PF 해결은 쉽지가 않고 이금융권의 연체율 급등, 수익성 악화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중들이야 둔감하겠지만 정부의 중심에 있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보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금융권에 대한 예금자들의 불신이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예방책을 갖춰 놓아야 한다는 그런 조급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물가 상황이나 경제 규모를 반영하느니 금융소비자들의 금융기관 신뢰도를 높이느니 하는 마치 예금주들을 위하는 척하는 뻔한 표면적인 이유보다는 이금융권의 뱅크런 예방과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으로 현재 불안정한 금융 상황에서 안전핀 하나를 마련해 놓는 그런 조치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금융권 상황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렇죠. 단순히 예금자 보호 한도가 늘어서 예금자들한테 좋은 거네 뭐 그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화백님. 네, 감사합니다. 어찌됐건 예금자 보호 한도가 늘어난 건 예금자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죠. 하지만 저축은행 사태까지 겪고 그렇게 예금자들의 요구가 끊이질 않았는데도 24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서 미적거리던 사람들이 이렇게 한도 상향을 발빠르게 추진한다는 건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